안녕하세요. 컬처 딜리버리 북앤 뮤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탐독해 볼 책은요. 조르조 바사니의 금태안경입니다. 이태리를 대표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조르조 바사니는 기억의 작가, 또 페라라 작가로 또 유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조르조 바사니의 6편의 페라라 연작 중에서 금태안경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오늘 공연을 해줄 두 분을 먼저 소개할게요. 이태리 하면은 성악이잖아요. 성악가 이진원님 그리고 김홍기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공연을 듣기에 앞서서 잠깐 오늘 그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금태안경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이태리 페라라 하면은 볼로냐에서는 조금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원님 그 이태리에서 유학생을 하실 때 혹시 페라라 도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소도시고 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태리 여행을 가면 가끔 볼로냐는 그 볼로냐 대학을 보러 가기도 하고 베네치아 가기도 하는데 페라라만 따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회에 페라라가 어떤 도시인지 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페라라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통해서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좀 이제 공연을 듣고 싶은데 어떤 곡을 먼저 준비했는지. 네. 가을이 되고 네. 10월은 막 지났지만 네. 아주 좋은 그 서정적인 노래. 네. 10월의 멋진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 네. 네. 자, 그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의 기분 좋아. 주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인가 둘이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문 없어. 나의 민재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내일 나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바라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인가 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문 없어. 나의 민재가 될 테니까.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것은 없을 거야. 지원은 멋진 정말 그 10월이 팍 지나갔는데 다시 10월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거든요. 이 계절적 감성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 바리톤과 테너 두 분이 이렇게 지금 호흡을 맞추신 거잖아요. 이진원 바리톤님, 그다음에 김홍기 테너님인데 두 분이 이렇게 자주 공연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예, 이게 호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화음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신기한 마음으로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성악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하냐면요. 성악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태리, 지금 불러주신 거는 성악은 아니지만 이태리 성악이 있고 또 독일, 또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이태리 성악의 특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태리의 그 벨칸토 창법이라는 게 전통적이고, 네, 벨칸토 창법. 벨칸토 창법은 네,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창법이에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창법이요. 벨칸토라는 게 아름다운 노래, 직역하면. 아, 그래요? 네, 칸토가 노래고, 아, 벨로가 이게 형용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창법 해가지고 벨칸토 창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는 용어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거 봐서는 좀 더 인간의 목소리에 좀 더 기교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원래 가진 소리를 네, 들어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게끔 부르는 거니까 네, 벨칸토를 하려면은 제 생각인데 네, 벨라보체 아름다운 목소리를 벨라보체 네, 보이스 네. 보체 그러니까 벨라보체로 노래를 한다면 벨칸토가 되는 것이다. 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 그 자체겠네요. 네, 사람이 가진 목소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근데 가진 목소리를 최고로 자기가 개발하고 네. 좋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 벨칸토 창법의 연구와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포지션마다 그 말씀은 맞지만 포지션마다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테너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해요? 테너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각 나라별 일단 그것부터 제가 그렇죠.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때 이태리 같은 경우는 태양이 되게 강렬한 나라예요. 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할머니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왜 나가실까 봤더니만 언제 비가 왔냐는 식으로 날씨가 개면서 강렬한 태양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강렬하고 밝고 또 뭐 화려하다랄까요? 또 예. 경쾌한 느낌도 경쾌하고 들고. 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예. 그래서 이태리 음악 같은 경우는 밝은 음악.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밝고 화려하고 네. 낭만적인 그런 음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독일하면 왠지 엄숙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독일은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긴 그러니까 음악하고 노래하고 반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가지고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노래만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거기는 노래와 반주가 같이 복합이 돼가지고 복합적인 음악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람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밸런스가 예. 조금 더 사람 목소리가 네. 있다. 네. 훨씬 더 밝죠. 예, 밝고 화려하다랄까? 하여튼 화려하면서도 밝으면서도 경쾌하면서도 예,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 음악 같은 경우는 네. 예. 일단 들으면은 이제 조금 뭔가
마음이 무장 해제된다고 한달까? 독일 가고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독일 성악은 이제 들으면 조금 뭔가 분석하려고 들고 저 배경이 뭘까? 형식적인 미가 뭘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입제리 성악은 그냥 그 자체를 즐기려고 마음이 편안하게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테너는 네. 방금 그 벨라 보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지션마다 이제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바리톤과 테너가 좀 다르죠, 선생님. 예, 바리톤은 아무래도 좀 중음에 해당하는 음역이고, 예. 베이스는 그보다 더 얕고 아시겠습니다. 아, 테너는 네네. 이제 좀 높죠. 네. 일반적인 남성의 테너 바리톤 베이스 중에 테너는 좀 드물어요. 사실 아, 남자가 그래요? 고음 네. 잘 낸다는 것도 힘든 거고, 그렇죠. 또 천성적으로 이렇게 테너 목소리를 아름답게 타고난다는 것도 힘들고. 변성기를 잘 지나야 되나요, 혹시? 타고나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변성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변성기 때 마구잡이로 소리 막 질러대고 잘 하면 이거 목이 망가져요. 테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공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확실히 티가 되게 많아요.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 출신 선수들도,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기를 많이 뛰다가 경기를 못하고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벤치 멤버라든지 네. 아예 경기에도 못 들고, 후보에도 못 든 경우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테너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고 좀 노래를 하다가 나 이 정도면 됐어. 좀 멈춰보고 좀 쉬어야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도태가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신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소리가 좀 이상해졌네.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테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습량의 가장 정직한, 다 연습이 중요하겠지만 연습량의 가장 정직한 포지션이 테너 아닌가 예. 이렇게. 선생님은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 성우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뭐좀 소리 좋다는 얘기.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성스럽다는 네. 그런 얘기도 가끔 듣긴 했죠. 네. 어쨌든 이제 노래를 워낙 못하는 저로서는 두 분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오늘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파페라를 이제 공연을 이제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 음악 공연을 감상하면서 또 오늘 책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성악하면 이태리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배경이 되는 도시가 이태리 북부의 페라라입니다. 그래서 조르조 바사니 자체가 페라라 작가라고 또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요. 6편의 페라라 관련된 소설을 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모아서 페라라 소설집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금태안경인데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금태안경의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1937년까지예요. 이 조르조 바사니 자신도 유대인이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의 화자인 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 페라라라는 도시에 전지적 관찰자 시점인 화자인 내가 그 페라라의 도시에서 존경받는 이비인후과 원장인 파디가트 선생님을 서술하는 입장에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초반부까지는 이 파디가트 선생님은 페라라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남성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반전되는 이벤트가 생기는데 바로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소문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수군되기 시작했어요. 곧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멀쩡한 남자가 생김새도 멀끔한 사람이 왜 혼자 살까? 그리고 왜 그는 그런 옷차림으로 다닐까? 그는 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라는 수근거림에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루머가 그냥 그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 존경받는 의사로서의 그런 지위는 사라지고
한참 지나서는 사람들이 그를 지칭할 때 파디가티 선생님, 파디가티 씨가 아니라 그 혹은 그것 그런 부류라는 쪽으로 표현을 하면서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를 격화시키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1938년 이태리에 유대인 인종 박해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 시기에 화자인 내가 동성애자가 페라라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어떻게 차별받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인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설이 사실은 두 분에게는 조금 이 소재가 좀 생경하고 낯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태리 유학생을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 하신 적도 있으세요? 조금 여기 이태리는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잖아요. 개방이 됐어도 한국 문화하고 이태리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다 같이 샤워도 하고 예. 목욕도 하고 같이 자고 네네. 그런 문화가 이제 개방이 됐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오해받아요. 아. 예. 같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같이 샤워를 하자. 네네. 그러면은 아니다. 나 그거 아니다. 아, 동성애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소변도 보면서 얘기도 하잖아요. 예, 절대 큰일 나요, 진짜. 예. 팔짱 친한 사람들이 친구끼리 그러고 이렇게 예. 팔짱 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술 한잔하면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저는 잘 한국하고 이태리 굉장히 자체가 성적으로 개방적일 것 예. 같으면서도 또 카톨릭 문화가 예.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유학 그 시절에 조금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문화적 차이는 있긴 있는데 또 네.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파티에 내 애인을 데리고 오겠다. 네. 유명한 분이고 저명한 분이라 그러죠. 이태리에서 네, 이제 사회에서 조금 흔히 말하는 셀럽. 예.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조금 충격받았죠.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지탄이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뭐 한 그 문화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하고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뭐 쟤는 쟤보다 이 분하고 이 문화고 이 문화는 이 문화고 저 우리 또 일반적인 문화는 일반적인 문화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을 하더라고요. 이 문화 네. 자체는 예. 이태리가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곳 같아요. 사실은 이태리 하면은 스페인과 더불어서 카톨릭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남부 이태리는 가족 중심주의라든지 또 보수주의라든지 이런 정치색도 보수적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페라라는 북부 이태리예요. 북부 이태리는 또 남부하고는 현저히 달라서 문화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유럽의 그러한 문화적 지향성하고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 30년대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또 이때 당시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막 태동할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디가티 선생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아까 선생님들이 해주신 대답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태리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조금 솔직한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왜 서양에서는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하고 이태리는 좀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 유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이태리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뭐랄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 뭐 일반적으로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좀 거리낌이 없는 편인가 그렇죠. 보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네. 뭐 만나기 싫다. 만나기 싫다. 자기가 네. 먹고 싶은 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네. 나는 스파게티 먹을 거야. 카푸치노 먹을 거야. 뭐 이런 건 잘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경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자에다가 뭐
파인애플 토핑 올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예, 이태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 혹은 뭐 어떤, 우월감?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2002년, 2001년, 2003년 그때 막 유학을 갔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 핸드폰이 삼성 예, 핸드폰이었거든요. 예. 삼성 하면은 최고였죠. 그때 이태리만 당시에도요? 있어도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컴퓨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주소로 이메일로 뭘 받고, 카톡이나 그런 게 안 됐으니까는 네, 받고,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20살, 21, 22, 대학생들이었었어요. 네. 그 반에 40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메일 주소 너네들 뭐니? 그래서 어드레스 네. 이제 인들이 쪽하고 접수소거든요. 예. 그걸 이제 나한테 좀 보내줘 봐라 했더니만은 다 3분의 2가 우리 집은 뭐 수원시 어디 팔도 영동구 예, 그러니까 이메일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해줬죠. 이메일은 뭐고, 컴퓨터는 뭐고, 또 이게 또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편리하고, 근데 그거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개념조차 잘 모를 정도로 네. IT에 있어서는 조금 네. 낙후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빨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뭐 5G나 뭐 이렇게 속도하면 최고인데 제가 또 성악하시는 분을 만나면 꼭 요거를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태리 말로도 노래를 하는데 딕션이 훌륭하고 또 때로는 독일어 가곡을 불러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영어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 네, 또 이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곡을 해야 되겠다. 네. 오늘 곡인데 내가 어떤 작품 연주해야 될 때 그거를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더 섬세하게 딕션과 그 가사 뜻, 네, 네. 단어의 뜻 그런 거를 아주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죠. 그렇죠. 발음이 안 좋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성악가분은 학년마다 배우는 그게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시험 볼 때 이 실기 시험이 추가되겠죠. 발음이 안 좋으면 노래를 잘해도 교수님들이 점수를 잘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럼 언어도 진짜 성악기 생각보다 공부해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학문이네요.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 얼추하면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는데 네. 제대로 하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죠. 네. 요즘은 이제 전보다는 성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체능은 어렸을 때부터 안 하면 우리가 여기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뭐 내가 꼭 전문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성악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배우고 싶다. 그래서 무슨 뭐 아메리카 탤런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성악으로 도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폴포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은 물론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일반인인데 잘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성악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곡을 좀 요청을 드릴 텐데 두 번째 곡은 아마 이 노래는 전주만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해 주신 곡이 넬라 판타지아죠. 네. 예. 여러분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두 분 성악가분의 공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La fantasia lo vedo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e onestà. Io sogno d'anime che
Io sono sempre libero, come l'uomo che ballano, viendo monito in fondo all'anima.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chiaro, lì anche la notte è meno scura.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ballano, viendo monito. Nella fantasia esiste un vento carico che soffia sulle città come amico.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ballano, viendo marito in fondo 이 바리톤이 그냥 낮은 음으로 이렇게 푹 퍼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악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편견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말토. 근데 이제 바리톤은 바리톤대로 또 매력이 있으면서도 그 감동의 범위가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성악을 하다 보면 오페라의 배역을 맡아가지고 노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기까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악은 연기도 배워야 되고,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참 배울 게 많은 학문 같은데, 뭐 내가 이렇게 오페라 배역 중에서 정말 또 마음이 가는 배역이 있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베르디 오페라의 리골레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그 좋아하는,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네. 리골레토 주역이 이제 바리톤 아버지 리골레토인데 네. 궁정의 꼽추 광대 역이에요. 네네. 근데 만토바 공작이 자기 딸을 농락했어요. 아파요.
나쁜 놈이네. 네, 처음엔 까불까불거리고 네. 하게 되다가 네. 딸이 그렇게 당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 울분의 복수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네. 음악의 화려함과 어떤 남성 바리톤이 갖고 있는 소리를 이렇게 딸과의 어떤 대화에서 하는 그 소리, 복수에 불타는 소리, 어떤 그 캐릭터의 멋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좀 무섭지만 서사적 감동이 얹혀져서 곡도 같이 좋고, 오니까. 네, 곡도 좋고 베르디의 리골레토. 리골레토가 좋아요. 예. 혹시 김홍규 선생님은? 저는 그 도니제티라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네. 예, 낭만파 작곡가 중에서 벨리니, 로시니, 도니제티 세 분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도니제티 오페라 중에서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약. 네. 그 오페라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가 그걸 더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이제 네모리노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네.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짜 네. 그 저 약을 먹고서 내가 사랑을 쟁취하려면 저 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랑의 해가지고 묘약이구나. 사랑의 묘약인데 네. 결국은 그 약은 줄거리에서 나왔듯이 그게 사랑의 묘약이 아니고 그냥 싸구려 포도주였었어요. 포도주였는데 네. 그거를 먹고서 네. 뭐 사랑을 나중에 쟁취를 하죠. 네. 예, 하고 그 또 약을 또 사기 위해서 약을 사면은 저 여자를 내가 사랑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또 군대까지 또 지원을 하고 오, 네. 예, 결국은 사랑을 쟁취를 하죠. 나중에는 아디나의 마음을 이제 갖고 오는데 갖고 가기 전에 무슨 그 스토리라든지 뭐 그런 진행 구성 자체가 되게 순진한 낭만적이고 순진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말씀 들어보니까 같아요. 예.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어떤 도구 혹은 뭘로 내가 쟁취하려고 했었는데 예. 결국은 그게 싸구려 뭐 예, 와인이었지만 와인이요. 예. 그 결국은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얻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에 감동의 포인트가 있고 네. 곡도 또 너무 아름다워서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끌리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르조 바사니의 그 금태안경에 나오는 파디가트 선생님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동성애적 성향을 평소에는 잘 숨겨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델릴리 에르스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요. 이 아이는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은 되바라지고 또 예의 범절도 잘 모르고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떨까 모르겠는데 양아치 같은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파디 같은 선생님은 그 아이의 그러한 어떤 저돌적인 모습이나 남성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나쁜 남자 이미지 같은 것에 끌리게 돼요. 그래서 이 델릴리 에르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농락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돼요. 여기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추측만 하던 것을 정말로 파디가티는 호모였어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디가티 선생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그 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그러한 성적 지향성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아마 정말로 방금 김홍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델릴리 에르스란 녀석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주인공인 화자가 덤덤하게 묘사합니다. 이 소설의 매력은, 문체적인 매력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질 법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 두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묘사하는데 이태리 영화에 있어서 1940년대에 네오리얼리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고 가공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말자. 아마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한 짓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조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 조르조 바사니의 그 문체도 네오리얼리즘을 닮아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나 덤덤하고 아픈 것도 아픈 것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144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경장편을 읽기 참 좋은 계절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책을 사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 서초 구립양재도서관에 오셔서 이 책을 빌려서 한번 탐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선생님께 다음 곡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에게 선사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 야. 예, 최고의 대중성을 감안하셔서 선곡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라,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 날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고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에게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려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곳 절실한 내가 신이여 저도 모르게 기립하게 만드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뮤지컬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뮤지컬 배우의 이 지금 이 순간 노래하고요. 또 성악하시는 분의 지금 이 순간 노래는 정말 다르네요. 뭐가 꼭 낮다, 높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 테너 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었을 때 이 전율은 뮤지컬에서의 느꼈던 전율이랑 또 다른 차원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이런 노래,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왜, 성악하시는 분들은 가요나 이런 거 불러달라고 하면 별로
조금 안 내게 한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으신가요?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뭐 똑같은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어차피 노래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한테도 네, 영광이니까. 예. 네, 한 곡, 두 곡 저희가 선택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네. 후회하지 않고 아, 예.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 선곡표를 보면서, 정말 이 일반 구독자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무 지금 이 순간 감동으로 잠깐 전율을 해서, 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화자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의 화자는 파디가티 선생님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곡을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 파디가티 선생님이 당했던 사회로부터의 배척,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인 서술자, 화자인 나는 양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저 핍박의 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감정 하나와 또 혹시 모를 언젠가는 내가 저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0세기 초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태리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꿈틀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1938년도에 이태리에서도 반유대주의 법안이 결국 통과됐죠. 요때 당시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잘 드러낸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우리가 흔히 이제 유대인 밖에 하면은 독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는 그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그 순간에 화자인 내가 그 경험했을 그 감정은 차별이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런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차별을 극복해내고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는 19세기, 20세기 1930년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그러한 갈등은 세상 어느 문화권,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다룬, 차별과 억압, 멸시를 다룬 작품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태리 하면은 깐조네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냥 이태리 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깐조네를 이제 많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 대여섯 곡 이렇게 이 방송 전에 찾아서 들어봤는데 대체로 이태리 사람들은 흥부자들인가 봐요. 흥이 넘치고 듣고 있으면 그냥 괜히 즐겁거든요. 깐조네도 배우기도 하나요? 성악 그 할 때? 따로 이렇게 배우진 않아요. 근데 부를 기회는 덜어 있으실 것 부르는 같아요. 건 이제 곡이 좋으니까 네. 네? 화려하고 좋고 밝고 명쾌하다 그러니까 네, 명랑하죠, 네,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곡을 익히고자 네. 해가지고 혹시 선생님도 이렇게 연습하거나 불러본 깐조네 있어요? 뭐 저는 뭐 후니쿨라 네. 오솔레미오 뭐 등등 뭐 그냥 쪽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산타루치아도 예. 산타루치아도 중학교 때 그 네. 오솔레미오로 실기시험을 본 기억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곡을 음악 선생님이 왜 실기시험을 우리를 그걸로 했을까? 지금 대중적이고 유명해져가지고 교과서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그런 것 하지 같아요. 않았나 싶어요. 파바로티 때문에 또 더 유명해진 그러니까요. 곡이잖아요. 파바로치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뭐 저도 네. 부르고. 근데 이제 이 깐조네가 주는 그 재미 혹은 또 이렇게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되게 높낮이가 문턱이 낮은 음악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실은 성악이나 이런 거는 오페라의 곡은 요게 어디에 면막에 있는 곡이고 이건 뭐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께서
이 선곡에 그 깐조네를 하나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곡 이름이? 프니쿨라라. 예. 그게 혹시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이준 선생님께서 그 후니쿨라가 케이블카가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뭐 하면서 이렇게 화산에 불이 붙고 한국말로 뭐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수비오 산. 나폴리의 베수비오 산에 네. 산에 올라가는 저 전동 열차를 만든 거예요. 약간 톱니바퀴 달아서. 약간 의태어하고 비슷하네요. 그 산이 관광용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후니쿨라. 그 기차의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리듬이 뭔가 이렇게 칙칙칙칙 폭폭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잔짜잔짜 뭐 그거가. 네. 안디아 뭐 가자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나폴리 지방어로 뭐라 그러나? 나폴리 방언? 네. 나폴리 안디아 뭐 가자. 안디아 뭐. 우리 나폴리 사투리? 그 남부 지방의 사투리네요. 남부 지방 말이죠. 예. 후니쿨라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u sai amor, amor, sapore in ratto chiudi spiete, almeno un po', amor, tutto c'è ma si puglie, ce la sa ma non te cuore presto non te suie, sulla guarda, Yammo, Papa Yammo, Papa Yammo, Funi, dalla terra alla montagna, non basta c'è. Se vede Francia fronte dalla Spagna, e becco a te. Io te fuori rito fatto, ce lo se va. Se vuoi come il viento l'ha tragitto, risaglia sa. Yammo, roppa yammo ya, 정말 이게 감동이 점점 갈수록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쿠니쿨라? 이게 발음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푸니쿨라인지, 쿤인지, 푼인지 F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발음을 잘못했는데, 푸니쿨라라고 합니다. 이게 열차가 그 베수비오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차 이름이 푸니쿨라이기도 하고. 예. 오늘 이태리 발음을 배우고 가네요. 정말로 듣고만 있어도 경쾌해지고 뭔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 같아요. 이 나폴리는 로마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소설의 무대로 되는 로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페라라, 그 다음에 페라라 위에 있는 볼로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해변, 리추네 해변에
세 장소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묘사되는데요. 이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또 이 작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르조 바사니가 그 페라라 연작 작가로 유명한데, 이 조르조 바사니는 그 기억의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페라라 작가로 유명한데, 오직 페라라에 관해서만 소설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 공간에 대한 집착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이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바사니가 겪어야 했던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품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이 되는 시공,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함께 알아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께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요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워낙 많아요. 성악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요렇게 환절기 때는 물론 모든 이제 싱어가 그렇지만,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런 환절기 때는 더 특히 조심하실 것 같아요. 목 관리를, 제가 목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라,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잠을 많이 자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자극적인 거, 예, 과음도 안 좋고 맥주 같은 거 많이 먹고 자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제일 위험합니다. 과식하고 위산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네. 과식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으면 3시간 있다 자르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 그래요? 인후가 부어갖고 아, 목이 뭐 성대는 괜찮은데 인후가 부니까 신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 빛깔이 안 생기고 네. 제 음정을 고르게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치료하는데 몇 달 걸려요. 잘못하면 인후두염 걸리면 가래도 끓고 그러면 오래 가래가 하기. 부어갖고 신목소리가 나고, 음정이 네. 도라는 음정을 내는데 도 아닌 소리가 막 나고 신소리 나니까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자주한 그겁니다. 그래서 성대를 잘 호흡 자주 쉬지 않도록, 목소리 빛깔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성악하시는 분들은 히터를 안 튼다고. 건조해도 안 좋아요. 그렇죠. 가습기를 끼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아니면 과장된 얘기인가요? 일단은 성대 자체가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푹 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푹 몸 쉬는 같은 경우는, 게. 예, 특히 이제 바리톤도 마찬가지고 테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몸이 아낀지라, 예, 맞아요. 연주하는 날은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죄송한데 아까 말씀 중에 가습기 들고 다닌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게 차가운 공기 피하고, 네네. 건조하고 쌔과다고 하는 게 건조인데, 저는 그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악을 직접 곁에서 굉장히 가깝게 들으니까 제가 사람이 목소리가, 물론 이제 사람 목소리가 아름답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몸소 느낀 경험은 얼마 없었거든요. 몇 번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될 텐데, 자주 들려드려야 할 텐데, 지금 시국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도 아쉽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야외 테라스 무대에 모셔놓고 다시 한번 성악의 공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은 조르주 바사니의 금태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무리로 조금 다른 책 얘기를 하면서 엔딩을 짓고 싶어요. 어떤 책이냐면, 조르주 바사니의 금태 안경 말고 다른 한 권의 책을, 그 책의 문장을 통해서 이 작품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표현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만 전달하고 싶은데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예요. 사실 페스트는 역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작품 안에서의 활용되는 메타포는 사회적 연대를 깨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억압, 그리고 구분짓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나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요소들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있어 왔어요. 이 조르주 바사니의 금태 안경에서도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 나오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들어봐 주세요.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웨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베르 까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기 화자가 그랬던 것처럼 파디가티 선생의 불행을 그저 남의 것으로 그 제3자인 양 타자화해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이 패스트균이 살아서 우리 사회를 침범하고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차별주의나 사회적 억압이나 갈등이 반드시 되찾아와 혼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금태안경에서의 결말은 사실 새드 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디가트 선생님의 마지막은 슬프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처연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리고 1937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이 작품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바르게 읽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이 작품은 2021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조르주 바사니가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 곡을 그 두 분 선생님께 부탁하려고 하는데 대망의 피날레는 어떤 곡으로? 오 솔레미오 나폴레타노. 네. 오 솔레미오는 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아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정말 이렇게 곁에서 성악의 매력을 물씬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ella cosa la illuminata il sole, aria serena ora tempesta, e l'aria fresca paneggiata festa. Che bella cosa la illuminata il sole, tuo sole più bello, o sole mio, sarà fronte a te. O sole mio, stai fronte a te, stai fronte a te.
맑은 태양도 참 아름답다. 고통하지 않고 너도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해를 비친다. 나라 두 손에 어선 미로 살건 태양을 어선 미로 살건